오늘은 이제 제가 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요. 우리 여기 같은 건물에 환경공학과에 계시는 백기태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백 교수님은 우리 공대의 환경공학과에 환경보건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토양 지하수 환경 분야에서 가장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오염원이 있지만 토양에 대한 오염을 정화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연구 논문도 있지만 관련 분야의 특허가 25개 보유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항제련소의 부지를 정화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시고요. 여러 이제 특히 이제 주유 시설의 부지를 정화하는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활동들을 인정받아서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이제 장관 표창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14년도에도 받으시고 2019년도에도 받으셨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 받은 것 아, 이거 같습니다. 두 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두 분이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월 달에 환경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이 되셨고요. 2월 달에는 대한환경공학회의 또 학술상을 수상하시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우리 학교의 엘리트 교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학교의 가장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처장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어딘가 출장을 갔다 오셔서 우리 수업을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요.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 윤수 교수님께서 저의 양력을 요청하시지 않고 저희들 뒷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는 이제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목과 환경공학과 자원과 세 개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그 중에 환경공학 전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너지융합학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 제가 이제 BK21 그 대학원 사업을 하면서 여기 자원 쪽 그리고 환경 쪽 그리고 자연대 지구환경과학과에 환경하시는 분들이 한 12분 정도가 모여서 대학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대학원 이름이 이제 환경에너지융합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예, 토목공학과도 환경공학과도 자원에너지공학과도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학부, 여기는 대학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환경공학과에도 속해 있어서 제 소속이 지금 어디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땅 파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땅꾼이냐 농사 짓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환경에서도 토양 오염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고,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곳이 땅이고,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우리가 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땅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고, 요즘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 토양 오염을 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공대에 속해 있고 공부도 공대에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농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 중에 집이 농사 짓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농사 짓지 말라고 대학원까지 보내놨더니 예, 또 농사 짓는 거 하고 있다고 예, 좀 집에서 싫어하시는 예,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ESG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 기술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ESG 부분은 이제 다른 파일로 하나 더 있어서 그거는 뒷부분에 하고 그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실험했던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군산 건너편에 있는 장항제련소 부지입니다. 장항제련소는 1936년에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그리고 장항의 장항제련소가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이제 TV 화면들을 보면 명절에 집에 고향에도 못 가고 일하는 산업 여군 그러면서 빨간 샘물이 나오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고 끄덕이는 분은 배준석 교수님만 계신데 부족해 났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주로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항제련소 사진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대 산맥이었는데 어, 1970년대 후반에 민영화돼서 지금은 L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항제련소에 굴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굴뚝에서부터 해풍을 타고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분진이 육지 쪽으로 계속 날렸습니다. 그 반경 4km 이내가 싹다 오염이 되어서 정부에서 거의 3천억 원을 들여서 정화를 했고 지금 정화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생물자원관이 있는 데가 사실은 다 오염됐던 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송림숲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숲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소나무 아래쪽에 식물들이 막 심겨져 있는데 그 식물들이 중금속을 흡수하는 식물들이라서 예, 혹시 자녀들하고 같이 가시면 맨발로 모래사장에 걷지 않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혹시 거기 나무 열매 가지고 따서 먹거나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흙무가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그 식물들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까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염된 지역의 대부분은 비소라고 하는 녀석, 요 AS라고 하는 비소라고 하는 녀석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요. 땅에 있는 비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에 보면 토양 1kg당 25mg이 농경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5mg면 우리 그 과자 같은 거, 이런 뭐 카스타드, 거기에 그 껍질에서 했다는 키킨, 키토산 함유량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극미량만 있어도 작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땅에 10이 있으면 1은 농작물로 간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은 벼를 우리가 수확을 해서 그걸로 밥을 지어 먹으면 비소가 함유한 쌀을 먹게 되는 건데 그건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논이었고 논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진흙입니다. 진흙에서 중금속을 처리한다는 것이 기술적 난이도가 되게 있는데 여기가 4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이렇게 까만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다 전극이 들어가는 전극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실험하실 때 물에다가 음극, 양극 설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설치하고 전기 가해주면 수소, 산소 생기는 것과 똑같이 그 안에서 토양 안에서 이온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아마 실험 사이트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돼서 저 GS 건설에서 요거 사다가 자기네들이 실제로 장항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썼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지에서는 되게 안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들여다봤더니 토양에 있는 요 까만색이 이제 중금속이라고 하고 요 회색인 부분이 토양이라고 하면 토양에 중금속이 붙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뭐 비소오염 토양, 카드뮴 오염 토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유소에 가보시면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항공유도 있고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다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시면 원유를 수입해다가 증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게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가등경,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가등경중 낫지 이렇게 막 외우셨을 텐데 이렇게 그 기름도 성분마다 다 다르고 그 성분 어떤 기름으로 오염됐느냐에 따라서 정화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중금속은 그냥 그거 고려 안 하고 다 중금속 오염 토양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중금속하고 흙하고 붙어있는 강도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주면 얼마나 강하게 붙어있느냐 요거를 생각하면 역으로 때릴 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들일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보니 이미 연구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여기다 좀 적용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는 더 이상 티코라는 차가 나오지 않지만 경차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뭐 좀 좋은 차, 뭐 좋은 차 요즘 뭐가 좋은 차죠? 제네시스, 예, 뭐 GV80 이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제네시스 GV80으로 설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화학물질 이런 거 과다하게 쓰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적용하니까 예를 들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쉽게 뜯어낼 수 있는 녀석, 5단계는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뜯어내기가 어려운 녀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1단계나 2단계를 쓰면 얘는 어, 경차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이 4단계나 5단계 있으면 예, 훨씬 더 이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토양하고 중금속하고 붙어 있는 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쓰면 될지, 어느 정도의 화학 물질을 쓰면 정화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연구를 했고요. 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같은 곳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세슘이라고 하는 CS라고 표현하는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들이 대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낙진으로 땅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땅에 들어오면 땅 속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흙하고 한 덩어리를 이루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K 자리에 얘네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슘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요 주변부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요 포타슘 K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떨어지고 여기에 세슘이 들어가면 뜯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뒤쪽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요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장갑, 옷 이런 것을 우리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시멘트랑 발라가지고 200리터짜리 한 드럼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다 집어넣거든요. 한 드럼 처리하는데 200리터짜리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후쿠시마 같이 대규모로 오염이 된 데서 물론 그래도 운이 좋게도 표토 한 5cm, 10cm 정도만 세슘이 들어있거든요. 걷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까만 비닐에 덮어서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부 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데로 옮겨서 하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드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하면 세슘이라는 녀석이 자연 붕괴를 해가지고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31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농도가 100인데 31년 지나면 50이 되고 또 31년, 그러니까 62년이 지나면 25가 되고 또 31년이 지나면 25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양이랑 중금속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가 세슘이라는 녀석하고 토양하고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랑 똑같은 개념이어서 역으로 어떤 강도로 얘를 떼어내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는 현대건설이랑 같이 해서 지금 고리 1호기 셧다운된데 처리하는데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이쪽 하는데 이쪽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먹는 작물 중에서 벼가 87%, 밀이나 보리가 한 12% 되니까 대부분 밥 먹었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벼라고 생각을 하면 벼가 다 익어갔을 때 벼 이삭을 딱 따면 꺼끌꺼끌합니다. 그 꺼끌꺼끌한 껍질을 하나 벗겨내서 나오는 그 꺼끌꺼끌한 녀석들을 우리가 왕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리끼리 한 쌀 알갱이가 나오는데 얘를 갑니다. 3번 갈면 3분도라 그래서 우리가 현미라고 부르는 쌀이고요. 8번 갈아내면은 하얀 백미가 됩니다. 그러면 갈아낼 때 나오는 가루가 등겨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곁떡인데 개떡이라고 이제 그 등겨로 만든 떡이 저 배진수 교수님보다 어린데 공감을 잘 못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현미를 드시는데 만약 비소로 오염된 논에서 자란 쌀이다. 그러면 비소가 주로 어디 있냐면 요 왕겨랑 안에 있는 흰쌀 사이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내는 부분에 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소로 오염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백미를 드시는 게 현미를 드시는 것보다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거는 미국 이제 FDA가 보통 우리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 면화를 되게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 면을 하는 면화. 이 면화를 생산할 때 비소가 들어간 농약을 되게 많이 써서 했는데 요즘 면화 소비가 뚝 떨어지니까 면화를 생산하던 농경지를 전부 다 쌀 생산하는 것으로 논으로 바꿨습니다. 그 노래는 이미 예전에 면화 생산할 때 비소 함유한 농약을 많이 써서 그게 있는 상황에서 예, 벼를 심어서 재배를 하면 당연히 쌀에 비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FDA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쌀이나 시리얼, 쌀 요리, 쌀 기반의 스낵은 아기한테 유독한 음식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고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유식 만들 때 쌀을 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했고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주에서 생산되는 데는 좀 많고 그 당시 나온 자료 보면 LA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좀 적고 그러니까 예전에 면화 생산량이 많았던 데는 상대적으로 비소 함량이 높고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설사 비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는 98%나 99% 정도 체외 배출이 됩니다.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에 쌓이고 많은 경우 머리카락에서 검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렇게 손에 블랙푸드 디지즈라는 검은 발 병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치료제는 없습니다. 요거는 대만 쪽이고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지역은 아직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에서 비소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금산 모든 지역은 그렇지 않고 금산은 누가 오염시키진 않았고요. 금산 일부 지역은 자연적으로 그 지질, 흙에 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치의 한 5, 60배 이상의 비소가 함유된 지하수가 있어서 폐쇄하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은 그 물을 70년, 80년 드셔도 끄떡없는데 왜 이거 먹지 못하게 하냐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건강 상태가 괜찮을 때는 체외 배출이 99% 됩니다.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흡수가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비소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의 일부씩 포함되고 특히 고사리는 비소를 잘 빨아들이는 녀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오염됐는데 오염된 깊이가 깊지 않고 비소로 오염됐다 그러면 고사리를 심어서 땅에 있는 것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저 고사리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네,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비소 자체를 없애면 농작물 안 가니까 전기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앞에 그런 부분이고요. 비소란 녀석은 재밌는 녀석이긴 합니다. 왜 재밌냐면 이 비소라는 녀석이 다 같은 비소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자가수가 제가 화학 쪽이라서 죄송합니다. sim가 비소가 있고 오가 비소가 있는데요. 오가 비소 형태로 존재하면 토양에 있는 철 성분에 잘 달라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 짓는 방식을 보면 논에 물들기를 하고 그다음에 벼를 이제 옮겨 심죠.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물이 쫙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대져 있는 기간에 이 땅은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철 성분들이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삼가철일 때는 침전이 잘 되는데 이게 이가철로 환원이 되면 녹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비소가 이 철 성분에 붙어 있다가 얘가 녹으니까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져서 비소도 같이 물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녹아 나오면 걔네들은 이 뿌리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농사를 지으면 땅에 있는 비소는 항상 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밭처럼 우리 물대는 게 아니라 밭처럼 예, 벼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럴 위험이 좀 적겠죠. 그다음에 요즘 뭐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 이 훨씬 더 많은 비소가 가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농경지에 있는 비소를 제가 앞쪽에 얘기했던 전기 걸어서 싹 다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지 않아서 땅에 있는 비소는 그대로 두되 얘네들이 벼로 안 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물이 대져 있으면 이 아래쪽이 산소가 없는 환원 환경이 되고 환원 환경이 되면 이 철 산화물들이 녹아서 용해가 돼가서 이가철로 되면서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산소가 여기에 공급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산소가 이 보통 이 논에 물이 대져 있는 기간이 3달에서 4달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비료 형태 중에 여기 ORC라고 된 산소를 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aO2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갑자기 확 놓지는 않고 천천히 산소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비료처럼 걔네들을 좀 뿌려주면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이 철 산화물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실험실에서 해서 돼가지고 대규모를 못하고 화분 같은 데다가 벽까지 키워서 해봤는데 네, 그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냈고 네, 특허도 등록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아까 산소를 내는 녀석들이 어쨌든 3, 4개월 동안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요구르트 중에서 캡슐 요구르트라고 해서 유산균이 캡슐 안에 가둬져 있는 형태의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처럼 이 캡슐화 해가지고 넣어줬더니 훨씬 더 오랫동안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물에 비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하수, 금산 지하수 같은 데 비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에 잘 붙고요. 알루미늄에도 잘 붙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이나 철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면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되고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있어야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실험실에서 철 갖다가 그렇게 고체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폐기물 중에 혹시라도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수장에 가보시면 정수장에 이제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그게 호수에서 끌어오기도 하고 강물에서도 끌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나 호수에는 항상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유기물질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물질들을 침전시켜서 없애주는 공정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침전할 때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같이 침전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는 그것을 알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침전된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수장에 쓰는 원수는 비교적 한 물이니까 이 슬러지라고 나오는 녀석들의 이상한 물질들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 폐기물로 나오는 녀석들에는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을 찬스가 있는데 정수장에서 나오는 녀석은 이 알럼 슬러지가 이게 알루미늄 함량은 높고 이상한 물질은 별로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 슬러지를 어떻게 하냐면, 어, 톤당 한 45,000원 정도를 주고 시멘트 공장에 보내서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드는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은 쟤를 돈 받고 받아가는 형국이죠. 예. 그래서 K워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좀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뭔가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예, 비소를 흡착하는 흡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알루미늄 산화물이 비소를 잘 흡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느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같은 것을 만들 때 터널을 뚫을 때 이제 구멍을 뚫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 마찰열이 많이 나니까 그 먼지도 많이 나니까 거기다 계속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비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폐수에 비소가 포함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울산하고 고속도로 만드는 현장에 예, 얘네들을 K워터에서 그냥 받아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예, 집어넣어서 예, 잘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열을 좀 가하면 이렇게 하얀색 가루처럼 되는데요. 쟤네들을 필터 형태로 가공해가지고 우리 정수기 필터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는 베트남에 비소 나오는 지하수가 많아서 그 학교, 유치원 이런 데 테스트 베드로 네,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을 안 해서 한 5년 전에 설치해가지고 한 3년 정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거는 그렇게 만든 녀석들이 이제 상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녀석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자력 부분은 뭐 이전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는 또 잘 한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남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해안에 있고요. 수명이 한 30년 되는데 조금 더 연장해서 35년 이렇게 운전하고 나면 아마 셧다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현재 셧다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5년, 그러니까 발전을 정지하고 한 5년 정도는 기다리고 5년 정도가 지나면 해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열심히 짓던 현대 건설 같은 회사들이 해체하는 데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지금 2개가 건설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건설된다고 하니까 25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상당 부분 있고 요 서해안이죠. 우리로 치면 서해안,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인데 그쪽에 하나를 따라서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보다 더 무서운 데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가 새어 나오면 편서풍을 타고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즉각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한 100개 정도가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때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 있고요. 현재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데에 싹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방사능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들이 다량 나오고 당연히 그 하부에 있는 토양은 오염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화하는데 얼마나 들까 싶으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당 6천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한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정화한 다음에 그 부지에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 짓기도 하지만 부시는 것도 좀 잘하자고 해서 그 주로 이 부분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사업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수원,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건설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슘이 크게 제일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세슘이라는 녀석이 헤이, 포타슘이라고 하는 토양에 그 성분이 되게 많은데 걔랑 화학적인 성질이 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포타슘을 뜯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토양하고 한 몸이 돼서 뜯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결합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생기면 빨리 어쨌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상당 시간이 흘러서 이미 토양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까만 비닐 지금 덮어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라는 녀석이 토양에 어떻게 결합하고 있고 얼마나 어떤 강도로 있는지를 앞에 비소할 때 했던 방법을 적용해서 측정을 하면 역으로 어떤 방법으로 떼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어떻게 벌려줄까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제한된 방법은 뭐 흙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잘 되기도 하는데 잘 되는 경우는 99%까지 세슘을 토양에서부터 뜯어낼 수 있었고요. 근데 세슘을 뜯어내면 그 뜯어낸 세슘은 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물에서 세슘을 또 처리해야 되니까 다른 녀석들은 하나도 안 붙이는데 세슘만 잔뜩 붙이는 물질을 안동대학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썼더니 흙 1kg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면 되는 상황인데 재사용 안 하고 한 번에 썼을 때 한 60g 정도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아까 200리터 드럼 한 드럼 처리하는데 1,400만 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러프하게 그냥 20분의 1 되니까 비용 20분의 1 줄였다. 예.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물질도 들어가고 등등 하니까 최소 10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해서 예, 현대건설에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담입니다. 이제 안동대랑 같이 만들었다라는 그 흡착제, 세슘만 잘 붙이는 흡착제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을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UOP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실험용으로 500kg를 수입하는데 1억 6천만 원 들었습니다. 500kg 수입해오는 흡착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저희가 만든 걸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만든 게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한 4배 이상. 근데 현대건설에서는 끝내 UOP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왜? 대량 생산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랩에서 합성하는 것들을 대량 생산 기술을 1년 이내에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대건설 안전하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기 해체하는데 6천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마 흡착제 가격만 50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 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라고 하는 물질들이 요즘 대세 내지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차가 다른 거 아니고 숯입니다. 숯.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냉장고에 숯 넣어놓는 이유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숯을 넣어놓잖아요. 그 말은 숯은 어떤 녀석들을 자기 몸에 잘 붙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팡팡팡 뚫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공성 구조여서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 분야에서는 비표면적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하나의 물질은 숯이 썩었다. 이런 거는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오래 놔도 숯은 숯이고 거실에 이렇게 숯 10년 지나도 숯은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숯이 아니라 나무 상태였다면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썩었을 겁니다. 근데 숯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썩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에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난리 났다고, 기후변화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우리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식물로 만들고 그 식물들을 그대로 두면 썩어서 어차피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오니까 썩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두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얘기인데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의 형태로, 나무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그 녀석들을 이제 이게 나뭇잎이 떨어져서 토양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은 다시 썩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공기 중에서 CO2가 없어지는 양은 별로 없는 거죠. 예. 속된 말로 똔똔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한 게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이제 코넬 대학의 교수인 레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오케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하는 거는 좋아. 그렇게 흡수돼서 있는 이 나무를 아까 숯 만드는 공정이 이 파이롤리시스라고 하는 열분해 공정인데 숯을 만들어 놓으면 숯 만들 때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는 우리 그 연료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오일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바이오퓨엘로 쓸 수가 있고 숯 자체는 땅에다 보내버리면 썩지 않으니까 요렇게 사이클을 돌리면 최소한 25%의 탄소는 땅에다 저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요 그림이 2007년 네이처라는 잡지에 발표된 그림입니다. 네.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도 안 썩는 건 아니고 한 100년 이상 지나면 한 5%, 25%가 가지만 5%는 일부 썩어서 다시 공기 중으로 가니까 순수하게 20% 정도의 탄소는 저장할 수 있겠다, 저감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 아마 물질 수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니면 그 에너지 밸런스, 열 수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실 파이롤리시스를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한 카본 소비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려해도 15%에서 10% 정도는 저장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래서 아까 그렇게 숯 형태로 토양에 집어넣으면 토양에 있는 탄소가 되는데 이 토양에 있는 탄소가 이제 다시 배출되지 않고 저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숯이 영양분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잘 자라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료 형의 기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라북도가 가축을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예,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그러면 이 가축 분뇨는 항상 처리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이 이 가축 분뇨 잘 처리하는 시스템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축 분뇨는 사실 항상 골칫거리거든요. 돼지똥, 소똥 뭐 이런 거, 똥 등등등을.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현재 돼지 가축 그 이제 소똥, 육똥은 조금 놔두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걔네들 그러니까 똥하고 오줌하고 좀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좀 구분을 해서 얘네들을 아까 열분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이오차라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돼지 그 가축 분뇨 중에서 특히 돼지 똥 같은 것들을 액상비료라고 해가지고 통에다가 좀 며칠 저장해 놨다가 다시 농경지에 막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것도 배주수 교수님만 우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푸세식 화장실에서 퍼가지고
봄에 논에도 다 풀었거든요. 임금 풀었거든요. 그것처럼 가축 분뇨도 사실 전라북도에도 생산되는 가축 분뇨 한 50%는 농경지 액비라는 이름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 올 때 그 녀석들이 씻겨와서 하천으로 들어오고 새만금 수질 악화시키고 뭐 이런 비저모염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은데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가축 분유에서부터 나오는 녀석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면 아마 상당 부분 악취도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축 분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숯으로 만들고 이 숯을 땅 속에다 저장하면 한 소를 저장하는 형태도 되겠지만 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거름이 되니까 작물이 훨씬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티드 CO2라는 게 우리 보통 대기 중에 CO2 농도가 400 pp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000 ppm, 2000 ppm 이렇게 CO2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을 훨씬 더 빨리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높아진다고 그 광합성하는 속도가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이상이 되면 독성이 생기긴 하지만 빨라집니다. 그러면 거름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농작물을 키워주면 얘네들이 훨씬 빨리 자랄 거고 요렇게 자라는 작물들을 사료작물로 쓰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로부터 폐수는 처리해가지고 여기에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 용수로 쓰고 이 바이오차는 거름으로 쓰고 CO2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사료작물로 키워가지고 얘네들은 다시 먹이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축산 농가 전체에 서 제로 에미션 하나도 뭔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체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희 과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5명이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 가축 폐수 처리하는 사람, 저처럼 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가축 분뇨로 해서 나오는 이 바이오차를 혐기성 소화라는 데서 넣어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제안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서 마이크로비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입니까, C가? 요거는 미생물에 분해되는 인데요. 이제 그 탄소 성분이 있으면 걔네들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나올 수도 있고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 형태가 돼서 미생물 그러니까 살찌는 일종의 형태로 땅에 저장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차가 아까 수시라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뭔가를 흡착할 수 있다고 했고 농경지에 비료로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 미소로 오염된 땅에다가 저 바이오차를 뿌리면 어떤 논문에서는 작물로 비소가 많이 안 가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작물로 많이 가요. 승진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학생한테 야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찾아보자. 그리고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그 가설이 숯에서 틀림없이 뭐가 녹아 나올 거다. 이 녹아 나오는 녀석이 그런 기능을 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는데 가설이 딱 맞아서 석사 1년차 때 그 이제 공대에는 임팩트라는 그러니까 논문을 낼 때 일단 논문에 값이 있거든요. 값이 이제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임팩트 팩터 10짜리에 턱하니 1저자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원 오고 싶은 생각이 사실 처음에 별로 없었는데 박사과정까지 하고 지금은 올 2월에 졸업한 다음에 지금 서울에 있는 키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를 줄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무로 만든 숯도 있고 우리 저 풀로 만든 숯도 있고 그 다음에 볏짚으로 만든 숯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숯이 있을 수 있는데 나무로 만든 숯이 특히 나오는 물질이 적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에 있는 성분들이
뭐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이렇게 있는데 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에 따라서 함량에 따라서 녹아 나오는 것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숯을 만들 때 우리가 그냥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타거든요. 그걸 이제 연소라고 하고 열분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려니까 질소를 막 불어넣어 주던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주는 방법이 크게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준 녀석이 더 안정해서 뭐가 녹아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 그런 등등등을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하는 거는 땅에 아까 그 숯을 집어 넣었는데 정말 얘가 거기에서 그대로 있나? 분해되느냐? 그리고 근데 그걸 보려면 한 100년 기다려야 되는데 100년 기다리면은 저도 없고 학생도 다 죽을 학생은 살 수도 있죠. 네.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실에서 좀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가축 분뇨 관련된 부분은 축산과학원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가 숯인데 네. 바이오 차라고 하면은 바이오차라고 말하는 거는 어, 원료 물질이 음, 바이오매스에서부터 비롯된 것들. 그럼 나무는 바이오 매스인가요? 바이오매스는 나무, 풀, 아니면 우리 볏짚 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이오매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은 숯이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비큐 할 때 콜차. 아, 예. 예, 그거는 석탄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숯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뭐 그 석탄도 석탄도 옛날 기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걔네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 예, 그렇게 바이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화학 기반의 환경 처리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에서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환경 소재로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폐기물은 값이 싸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고가 아니라 돈을 받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부가 가치 어떤 물질로 전환할 수 있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라는 게 이제 요즘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E가 환경이고 이 S는 사회 기업, G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지배 구조가 재벌 구조다 보니까 거버넌스 구조에서 좀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S, 소셜 사회 기업 때문에 공익재단을 보통은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이미지도 좋게 가져가고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늘 무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각 회사에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ESG라는 것이 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이 ESG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사실 제안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강제적인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원에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난리 나서 조금 후퇴했다가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의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G는 지배 구조인데 이것 때문에 저기 어, 외부의 그러니까 회사 외부의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고 사회이사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고요. 정치원금 얼마나 냈는지 등등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 모수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관련해서는 고용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등등 이제 하고 있고, 환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추세는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얼마나 천연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ESG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지속 가능성 이런 용어를 훨씬 많이 썼는데요. 지속 가능성은 여기 환경 그다음에 여기 사회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어 그런데 사회에는 얼마나 기여해 환경을 얼마나 해치지 않아 요게 지속 가능성이었는데 이 대신에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배 구조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요 이제 지금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보고서 이렇게 바꾼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엔에서 그러면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할 때 목표가 있어야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을 17개로 정해서 아마 이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이것들을 차용해서 17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매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레포팅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 유엔에도 레포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제로 헝거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서 할래? 이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여기 클린 워러 앤 세니테이션 이건 어느 부서에서 총괄 담당이야? 이건 환경부. 이렇게 부처별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계속해서 레포트를 내고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게 영국에 있는 QS나 TH라는 데가 많이 하는데요. TH라는 데서 대학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한 1,300, 40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1,000등 밖에 있는 대학들은 절대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TH에서 임팩트 랭킹이라고 해서 이 17가지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얼마나 그 대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4,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밥 굶지 않도록 우리는 점심을 제공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제공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갑자기 임팩트 랭킹에서 상위권에 막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대학들이 등수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참여하고 다른 대학들도 막 참여하는데 작년 아마 좀 있으면 올해도 나올 건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북대가 전 세계 95위 임팩트 랭킹에서 경북대가 한 20위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참여한 것은 경희대인데 20한 2, 3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전북대는 그래도 다행히 순위가 계속 올라가서 작년에 95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이제 집에서 애들이 탄소 중립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상식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할 때 아까 나무 그림에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있었고요. 얘네들이 썩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되는 거 나오는 거를 합쳐보고 보면 흡수되는 건 마이너스 나오는 건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면 그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하고 탄소가 없어지는 부분을 같이 고려했을 때 배출되는 양보다 없어지는 양을 많게 하면 카본 네가티브라고 하고요. 배출은 많이 되는데 없어지는 게 별로 없으면 카본 플러스 포지티브라고 하고 이게 똔똔이 돼서 0이 되면 중립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거랑 흡수되는 양을 같게 하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한 280 ppm이었는데 지금 400 ppm이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우리 그 습식 사우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되면 됩니다. 똑같은 온도의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습식 사우나가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습식 사우나에 있는 수분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총 열의 양은 습식 사우나가 건식 사우나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을 함유하고 있어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1.5도씨 이상 그거보다 적게 온도를 유지하자. 그러려면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되고 2050년 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지 저걸 할 수 있겠다라고 전 세계에서 막 계산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할래? 라는 이제 전략을 만들었고 그 전략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랑 수소를 활용하자. 그래서 탄소 도시, 수소 도시, 예, 뭐 이렇게 완주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실 때 보조금 주는 게 이 정책입니다. 예. 근데 여기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한 40% 이상 만들고 있거든요. 원자력에서 한 23%? 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화력이 40%가 넘었습니다. 한 5, 60%가 화력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떼서 이산화탄소 막 배출하면서 전기 만든 거를 다시 전기차로 꽂아서 쓰는 것이 정말 탄소 중립이냐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기 만드는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지 화력 발전 비율을 낮출 수 있으니 현 정부에서는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를 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서도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로 하자고 했고 다 전기로 가는데 문제는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 전기를 만들 때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자. 이게 이제 그린 수소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자. 그러니까 뭐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자. 그게 뭐 제로 에너지 빌딩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굳이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그것들이 필요할 때 자동 제어를 하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좀 더 적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에 주력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여기 보면 철강, 석유, 화학, 그다음에 전력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쇠를 얻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철광석을 가져오고 포크스라는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한 1600도 정도로 용광로에서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싹 다 녹는데 쇠가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나오고 찌꺼기는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서 쇳물을 빼가지고 철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1600도로 높여줘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포커스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철광석이 철하고 산소하고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쇠로 만들려면 철하고 산소하고 붙어 있는데 철에서 이 산소를 뜯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져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붙을 수 있는 다른 녀석을 옆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그게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C에서 철에서 떨어져 나오는 산소가 붙으면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한 5,000년 동안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만드는 방법이 다 그랬습니다. 가열하고 순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쇠를 얻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많이 쓰죠. 철에서 산소 떼어내서 그 산소는 탄소한테 주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수소 환원 제철인데 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서
이 산소를 받아주는 녀석을 탄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H2O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수소 그러면 생각이 위험하다. 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죠. 전 세계의 모든 철강 회사들이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 일본의 신일본제철, 뭐 모든 전 세계 철강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올해가 2023년이니까 상용 플랜트가 돌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을 만드는 방법이 지난 5천 년 동안 써온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됐고 전력도 됐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는 땅에서 석회석을 캐오거든요. 석회석이 CaCO3입니다. 네, 탄산칼슘인데요. 얘를 한 1050도씨로 가열해주면 탄산칼슘에서 CO2가 하나 턱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CaO라고 해서 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시멘트의 65% 이상은 CaO 산화칼슘입니다. 그게 없으면 경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도 1050도씨로 온도 올려줘야 되고 석회석 해가지고 온도 올려줘서 CO2 떼어내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예, 국가적으로 보면 탄소 엄청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로를 찾은 것이 1050도씨까지 온도 올릴 때 우리 쓰레기 떼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에 쓰레기 산이 있었었는데 그거 깨끗이 지금 처리됐거든요. 어떻게 처리됐냐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시멘트 회사로 다 가져가서 거기서 연료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은 대기 오염 물질을 잘 걸러주는 플랜트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폐기물 처리업을 새로 엄면허 내가지고 요즘 폐기물 처리업으로 흥황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원료 물질을 만들어서 쭉 가가지고 최종 폐기물하고 쓰레기 매립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 원료 물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자라는 게 순환 경제고요. 그 다음에 뭐 산림 갯벌 습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자고 해서 산림청에서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 잘 흡수 못한다고 돼버려서 고속도로 가다 보시면 민둥산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먹었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탄소 중립의 기본 5대 방향인데 방향은 잘 잡았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9%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환경제 여기 에너지나 물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쓰고 뭐 리사이클링하고 등등등을 해가지고 돌리자라는 개념이 순환경제. 그러니까 막 약간 아나바다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들이고요.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환경 얘기를 하고 거의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2020년에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게 미세먼지 그리고 축산 분뇨하고 축산 폐기물 그 때문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나고요. 볏짚 생산량이 2위 내지는 3위를 늘 다툽니다. 그러니까 충남, 전남, 전북이. 그러니까 볏짚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익산이 이롭게 한다 산으로부터 그렇거든요. 예전부터 돌이 많이 나왔어요. 익산에. 그래서 보면은 석재 가공하는 데가 익산에 되게 많거든요. 그 돌을 캐고 나면 큰 웅덩이가 생기게 되고 거기 그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폐기물 중에서 일반 폐기물, 무기성 일반 폐기물이라는 것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부터 뭐 비소가 칼칼칼 나오고 등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새만금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환경 문제인데, 사실은 요 가축 분뇨하고 축산 폐기물 미세먼지가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분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면서 걔네들로부터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농업에다가 막 뿌리다 보니까 여기서 암모니아가 나가지고 이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BK21 그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BK21에서 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ESG 할 때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기업일수록 사실 ESG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전라북도랑 같이 기업들 ESG 관련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RIS라는 사업에서 프로그램들을 좀 넣습니다. 아마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가능한데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환경에 관련된 다른 사항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좋고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련소요. 네, 이게 전기봉으로 땅을 그걸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물에 양극, 음극, 전극을 넣고 직류 전류를 가해주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들이 가게 되고요. 플러스 쪽,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제 플러스 이온들이 가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 토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중금속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갈 거고, 예, 플러스 전극을 띠는 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중금속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데 땅에서 그게 얼마나 이동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제가 썼던 기술의 시초는 바다에 설치된 교각, 안쪽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에 소금 성분,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CL 성분이 있어서 얘네들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쪽은 농도가 낮고 이쪽은 높고 이쪽은 안쪽은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퓨전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철근에 염소 성분이 닿는 순간 부식이 일어납니다. 부식이 일어나면 철근에 시멘트가 감싸고 있는데 여기가 느슨해지겠죠? 그럼 이제 교각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1930년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철근에 마이너스 전하를 미세하게 전기를 주고 바닷물 쪽에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가 Cl 마이너스니까 디퓨전에서 확산해서 안에 들어가도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반발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식을 방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단단하게 생각하던 시멘트 내에서도 염소 성분을 이동하는 것을 막거나 확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논처럼 뻘 같이 촘촘한 그 점토가 많은 토양에서도 그 안에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 처리에 그 기술이 전기 동력학적 정화라는 기술인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필이라는 중소기업이 저랑 이제 계속 같이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토양 소일에서 그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뭐 젖은 땅이라서 물을 더 네. 주거나 그런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흙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할 때는 수분 함량 한 30% 정도 내서 보통은 실험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반죽을 해가지고 촘촘히 채워줘야지 촘촘히 안 채워지면 그 안에 어 일종의 물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 전기가 골고루 전해져야지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통로가 딱 생겨버리면 이쪽으로만 이동하니까 네. 전기선이 하나 생겨. 그래서 이제 다져주기 위해서 한 30% 정도를 하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따로 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그냥 그대로 했고 다만 이 전극봉은
이제 물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돼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봉을 설치하고 바깥쪽을 부직포로 싸고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철근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토양에서 중금속 같은 거 처리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세탁기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세탁 옷 빠는 것처럼 흙 퍼오고 그 흙을 넣고 물 넣고 세제에 해당되는 약품을 집어넣어서 휘저어주면 우리 때가 옷에서 빨래 저기 물로 나오는 것처럼 예, 하는 기술 토양 세척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우리 사람들 예, 대련 할 때. 키가 이제 크는 거, 쳐주는데 여기 한 여기 네, 예, 그 환경 네. 는 여기 지금 태광산들에 나오고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토양 세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빨래하고 나면은 폐수 버리는 것 같이 흙 1톤 처리하려면 폐수가 적게는 3톤, 많게는 7톤이 나오고 그다음에 흙에는 크기별로 점토도 있고 모래도 있거든요. 점토 성분이 물로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 세척을 하고 난 흙은 점토가 없는 흙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폐광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금도 캐고 은도 캐고 했는데 사실은 이만큼 캔에 오면 노다지라고 하는 금은 여기에 뭐 한 1톤 하면 한 3g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땅속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는 산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를 끄집어내서 캔에 놓으면 그 다음에는 물이 들어오고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면서 산화라는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그 중금속들이 용출돼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철 성분들도 녹아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산 중턱에 가보면 하천 바닥이 뻘겋게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금속이 용출돼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들을 예, 산 중턱에 폐수 처리장을 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되게 많고요. 근데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쳐져가지고 많이 네, 그냥 이제 자연 유화식으로 흘러가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뭐 하는 장치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광해공단이라는 곳이고요. 네, 옛날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지금도 그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뭐 기술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기술들 중에 이제 제품화가 된 기술이 혹시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네. 특히 이제 보니까 바이오 차가 상당히 뭐 ESG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 바이오 차라는 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제품화해서 나온 어떤 것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 우선 후반에 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대성 보일러 회사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많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더 이상 안 만들고 바꿨습니다. 한 작년까지 보면 그 이유가 그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아닙니다. 비료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갔었는데요. 그 이유가 보니까 얘를 이게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규격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규격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부처 간 업체 간 이견이 있어서 뭔가 통합된 규격이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전에서 화력 발전에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열은 있으니까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들을 자회사에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바이오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되진 않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차를 땅에 넣은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분해가 안 되는지 재작년에 16년째를 발표했으니까 18년 정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회에 와서 이 사람들은 매년 포인트 하나 찍어가지고 이만큼 발표됐습니다. 이만큼 분해됐습니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는 베팅겐 대학에서 그걸 하는데 야 너희는 이렇게 정부에서 펀딩을 주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 50년짜리로 받았고 50년도 적다고 해서 50년을 경과를 보고 결과가 다 안 나왔으면 100년까지도 약속했어. 그러니까 매년 점 하나씩만 찍고 그거 발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바이오차랑 일반 차의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원료 물질이 깨끗해야 나오는 차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얘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거 뭐 등등등을 생각해서 좋은 원료,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볏짚 가지고 차를 만든다던가 하는 좀 이런 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아까 이제 초반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25개 특허 중에 제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출원인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특허는 채 5개가 안 되고요. 대부분 기업들이랑 같이 해서 특허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 15개 이상은 이제 기업들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는 경우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화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 그 알럼 슬러지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있고요. 그건 이제 서울에 있는 모 회사랑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정이라서 여기 때문에 공정의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 그것을 뭐 건설사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턴키 같은 거 수주할 때 공정의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가는 형태. 최근에는 CJ랑 뭐를 협약을 하나 맺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강하고 먹거리하고 관련되는 거를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마 협약이 다 완료되고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에는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내년에도 저를 불러달라고 예, 뭐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융합기술경영학과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열성적으로 해주신 우리 백기태 기획처장님이십니다. 일단 감사를 학과 교수로서 예, 혹시 이제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그룬에서는 아마 혹시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아, 네. 혹시 궁금하시는데 뭐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제 이메일은 공공재라서 전북대학교 백기태 치면은 제 이메일, 휴대폰 다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